거친 산맥과 붉은 먼지, 드넓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황허강으로 둘러싸인 중국 혁명의 성지 예난. 지금도 이곳엔 국민당 군대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지은 동굴집들이 과거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수많은 공산혁명가들에게 중화소비에트 건설을 위한 근거지이자 희망의 땅이 되었던 예난.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예난의 한 동굴집에서 시대를 감동시킨 책 아리랑이 태어난다. 한 미국인 여기자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은 중국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운 조선인 혁명가의 불꽃 같은 삶의 기록이다. 중국 혁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아닌 한 조선인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학을 연구하는 조지 토튼 교수는 1944년 아리랑을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This is the book I first saw, and it was the property of the U.S. Navy, but they gave it to me, and because I used it with the prisoners of war, and.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 조지 토트는 이 책을 들고 참전했다. 그는 일본군 전쟁 포로들에게 이 책을 읽게 했다. And I used it later with the prisoners of war to show them what democracy was like. And Japan was taking over other countries, and this is a kind of just fight against that. Yes. 그 후 아리랑은 일본에서도 출판된다. 一番読まれている最新のアリランの歌、それがこれになり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これが最初に私が読んだアリランの歌で、日本で最初に出たアリランの歌の第一版です。 소설가인 유오코 씨는 대학 시절 아리랑을 읽은 후 일본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게 됐다. それからもう一つはこの本を読んで感じたことは、韓国と同時にこれは日本人とはどういう民族なのかということを改めて考えるきっかけというか、大体もう戦後いろんな日本人の特性というのはアジアに対して何をしたかということは大体分か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れをやはりある人の血と肉で語られた生な言葉、生きている言葉で語られた、そういう印象を持ちました。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힌 한국 책으로 기록되고 있는 아리랑.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랑을 영화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만 3년이 걸렸지만 작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마지막 말 때문이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패배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패배하지 않겠다. 라는 말. 그 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었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 아니겠는가. 적어도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아리랑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리랑이 쓰여진 중국 혁명의 성지 예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과거 혁명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7차 전당대회가 열렸던 예난 양가령 공회당.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국 혁명의 의지를 불태웠던 곳이다.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가 살았던 동굴집들이 유적으로 보존돼 있다. 중국 공산혁명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이 거처한 동굴집도 남아있다. (1935년) 15,000km의 역사적인 대장정을 끝낸 중국 공산당은 예난에 도착해 동굴집을 짓는다. 국민당 군대의 추격을 피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중국 공산당. 중화 소비에트 건설이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중국 각지로부터 젊은 혁명가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 혁명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흑백 사진들 속에서 파란 눈을 한 이방인의 모습이 눈에 띈다. 사진 속의 미국인은 중국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지도자들과 함께였다. 님 웨일즈, 본명은 헬렌 포스터 스노우다. 신문 기자이자 계보학자인 그녀는 중국의 붉은 별을 쓴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 시기 남편과 함께 예난에 있었다. 그녀는 영어로 통역을 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 내가 그를 만난 건 예난에서였다. 그곳에 머물러 있던 1937년 초여름 어느 날 나는 노신도서관에서 영문책자를 빌려간 사람들의 명단을 유심히 훑어보고 있었다. 불과 이러저러한 몇 권의 책만이 대출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녀가 도서관 대출자 명단에서 찾아낸 사람은 조선 출신의 한 젊은 혁명가였다. 숙소로 돌아온 님 웨일즈는 심부름꾼을 통해 그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 젊은 조선인 혁명가가 님 웨일즈의 동굴집으로 찾아온다. 님 웨일즈는 훗날 아리랑에서 그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실내 조명을 받으며 크고 인상적인 사내의 모습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당당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인사를 했으며 우리가 악수할 때 주의 깊게 나를 응시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지하혁명운동을 하면서 살아온 이 망명객은 수수하고 침착하며 자제력은 있었지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다. 야위고 감정을 잘 드러내는 저 얼굴에는 감옥의 창백함이 남아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의 지혜롭게 반짝이는 눈동자는 정직하고 사리가 분명한 것 같아서 나는 용기를 냈다. 님 웨일즈는 그와 긴 대화를 나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이 이 젊은 혁명가에게 점점 깊게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님 웨일즈는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 당원인 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강산에서 따온 김산이란 가명을 지어준다. 중국 혁명의 경랑 속에서 두 사람의 20번에 걸친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김산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1905년 평안북도 융천에서 태어난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온몸으로 경험한 소녀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압록강을 건넌다. 한때 일본에서 유학하기도 한 김산은 러시아행이 좌절되자 만주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뒤 상하이로 향한다. 1920년대 초 동양 속의 유럽이라고 불리던 상하이. 김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자본주의 문명과 서구 제국주의를 접하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고 있던 상하이에선 독립운동 진영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사상 논쟁을 펼치고 있었다. 이동휘로 대표되는 시베리아 만주파와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아메리카 외교파. 이 시기 김사는 민족주의의 양대 산맥으로 이름난 안창호와 이광수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 후 김사는 무정부주의를 앞세운 의열단의 대담한 무력투쟁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곧 테러를 통한 항일운동이 이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었고 조선을 정복한 자들과 배반한 자들에 대한 보복 테러에 부질없는 희망을 걸었다. 우리 조선인이 천성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편견을 때려 부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용기를 세계 만방에 떨치면서 영웅적으로 죽어갈 생각이었다. 1922~23년, 22년 혹은 23년 이 시기에는 그 고속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일단의 활동이에요. 아주 기세도는 봤죠. 그래서 일본 놈들도 무서워해서 이럴단. 그런데 이 이럴단은 그 반면에 무고한 백성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이 테러 활동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럴단의 활동을, 그 테러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일테기름에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연루되어 가지고 무고한 그 백성들이 까지 붙잡혀서 무정부주의적 무력투쟁의 한계를 느낀 김사는 1921년 상하이를 떠나 베이징으로 간다. 베이징에 위치한 협화의학원. 당대 최고의 의료교육기관이었던 이곳에 입학한 김사는 의학을 배우는 동시에 영어를 익힌다. 당시 베이징에선 러시아 혁명에 자극받은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학습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김산에게도 사상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그는 공산주의 계열 모임인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이 시기 많은 조선인 혁명가들이 중국 혁명에 협력한다. 그것은 중국 혁명을 통해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이룬다는 조직적 국제주의 노선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김산이 자신의 혁명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동지 김성숙과 오성률을 만난 것도 이 무렵이다. 오성률은 무장 전술을, 김성숙은 공산주의 학습을 이끌어준다. 나는 조직적인 국제주의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중국도 조선도 또한 후에는 일본까지도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극동의 하늘 위에 휘황찬란한 자유의 성화를 높이 올리리라.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그걸 거쳤다는 게 김산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지식 청년들의 아주 일반적인 그 케이스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민족주의자라는 건 뭐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서 정치의식을 깨어가면서 왜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을 짓밟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느끼는 순간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키스트가 되고. 그리고 아나키스트로서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뭔가 주직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그런 속에서 그 러시아 혁명의 이 세계를 받으면서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되고.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지 1년 뒤인 1925년 3월. 손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국민당은 장제스의 지도하에 들어간다. 얼마 후 장제스는 북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국민당 군대는 빠른 속도로 남부와 중부를 점령한다. 당시 광저우는 새로운 중국 혁명의 중심부였다.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 대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광저우로 달려간다. 모두가 혁명가였으며 대개는 지식인이었다.
중국 광저우시에 위치한 중산대학. 공산당원이 된 김사는 김성숙과 함께 이 대학에 입학한다. 손문에 의해 설립된 이 대학은 그의 혁명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도 손문의 호인 중산이라고 지었다. 중국의 최고 지성들이 모이는 대학이었다. 당시 학적부에선 김산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장지락은 김산의 본명이다. 의대에 재학 중이던 김산은 다음해 전공을 정치학으로 바꾼다. 그의 이론적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 무렵 장제스의 북벌군이 승리의 문턱에 다다르자 국공 분열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장제스의 군대가 공산당원을 무참히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민중봉기의 위협을 느낀 장제스가 공산당원들을 숙청하면서 1차 국공합작은 비극적으로 끝난다. 국공합작의 붕괴로 중국 혁명은 결국 파국을 맞고 공산당 측은 무장 봉기 노선으로 전환하고 이곳 광저우에서 봉기한다. 광저우시에 위치한 광저우 봉기 기념관. 바로 이곳은 1927년 11월 광저우 봉기 당시 혁명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광저우 봉기는 중국 혁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이곳은 사적으로 잘 보존돼 있다. 기념관 앞에는 장퇴례와 엽정 등 광저우 봉기 당시 활약했던 공산당 지도부들의 흉상이 나란히 서 있다. 김산과 조선혁명가 수백 명도 1차 국공합작이 깨진 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중국 공산혁명을 지원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광저우 봉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들 20명의 조선인은 비밀 회합을 가졌다. 바야흐로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대규모 대중투쟁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서로 가까이 다가앉았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성윤이 총 다루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조국을 생각할 때면 우리의 가슴은 미래로 달렸다. 이 전쟁은 동시에 우리의 조국을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7년 12월 11일 새벽 중국 공산당은 광저우 시내를 점령한다. 광저우 봉기의 시작이었다. 김산도 시가지 전투에 참가한다. 当时金山呢，就是他的军事参谋跟叶挺同一个办公室，经常在一起啊。但是呢，他经常也有到处跑，传达叶挺的命令，所以到叶寿山也到强提啊，就3天起义。 베이징 협화여관 시절의 한 동창생은 당시의 김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장지락 동지는 약상자를 등에 지고 총소리가 가장 심한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의 힘찬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조선 동지가 이렇게까지 중국의 해방 사업을 열망하다니 얼마나 감탄할 일인가. (3일간의) 치열한 접전에도 불구하고 광저우 고민은 결국 국민당 군대에 의해 진압된다. 그 과정에서 무려 7,000명 이상이 학살됐다. 광저우 봉기에 참가했던 많은 조선인들이 국민당 군대의 총끝에 목숨을 잃었다. 광저우 시내 중심부에는 광저우 봉기 당시 희생된 혁명가들의 묘가 마련돼 있다. 열사릉 안쪽에 위치한 증조인민혈의정. 광저우 봉기에 참가했던 조선인 혁명가들을 기리는 비석이 서 있다. 비석에도 광주 봉기에 참가했다가 목숨을 잃은 150명의 조선 청년들을 국제주의 전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所有中国人对他们的评价，一个有无产阶级国际主义精神，第二个不怕艰苦，不怕牺牲，英勇战斗。第三个，跟中国人民团结在一起，一起并肩战斗，啊，所以那里有中国人民的留置线，其中也有朝鲜人民的线，啊。第四个，他们帮助建立广州苏维政府，建立中国第一个大城市政权，也建立了
不朽的功勋，这是永垂不朽的功勋啊！因为呢，这个金山就是总司令的军事参谋，也建立广州苏维埃政权，也有一份功劳。 중국 혁명이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한 승리 물결이 조선 반도까지 파급될 수 있겠다. 이래서 중국 혁명에 참가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로지 중국 혁명을 위해서 이 중국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만 중국 대혁명에 참가한 건 아닙니다. 중국 대혁명이 다시 말하면 중국 혁명이 성공하는 날이면 그 다음엔 조선혁명도 잇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이 국제적인 혁명으로 보았죠. 한편 천신만고 끝에 지옥 같은 광저우를 빠져나온 김사는 살 길을 찾아 하이리펑으로 탈출한다. 광저우에서 자동차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하이리펑은 하이펑과 리펑 지역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지금도 낙후된 지역인 이곳은 중국 최초의 농민혁명 근거지다. 김사는 하이리펑에서 그가 생애에 3번째로 큰 영향을 받았다는 중국 농민혁명의 지도자 펑파이를 만나게 된다. 중국 최초의 소비에트 창설자이자 마오쩌둥으로부터 농민운동의 왕으로 불린 펑파이. 광저우에서 빠져나온 조선혁명가들은 이곳의 농민혁명에 참가한다. 하이리펑 중심지에는 펑파이가 살았던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부유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펑파이.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재산을 지키는 대신 가난하고 억압받는 농민들을 위해 싸웠다고 기록돼 있다. 고향인 하이리펑에서 농민 폭동을 일으킨 펑파이는 토지 개혁을 통해 지주들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준다. 김산을 비롯한 조선혁명가들은 펑파이를 도와 농민혁명에 뛰어들었다. 我觉得金山那个看资料啊，现在虽然我们人没见过，那个资料看他是很了不起的一个学者，是他了不起呢。他来到海陆丰以后呢，为我们海陆丰的那个农民运动的胜利做出了很大的贡献。就是澎湃的农民运动不是他一个人就能成功的，没有这些来自全国各地以及外国朋友的帮助是成功不了的。大家知道的南朝鲜的朋友，就是南朝鲜的学者金山呢，他在我们海陆丰呢，曾经在这个地方担任过了苏维埃政权的裁判委员会委员。为什么澎湃要这样做呢？我们现在党的规定才是异地任职，那个时候澎湃就意识到了，异地任职呢，因为他是外国人，我根本都不认识你，所以说就不存在什么偏私啊之类的，这公道。所以南朝鲜的金山呢，就曾经担任在我们那个红色政权里面担任过了仲裁委员会的委员，当时就这样的。 하이리펑에서 김사는 오성룡과 함께 중국 공산당 최초의 당학교로 인정받는 동강당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1928년 1월) 동강당학교 보고서에 기록된 장복성은 김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당시 공산혁명가들은 국민당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해야 했다. 하이리펑에서의 평화도 잠시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 1928년 2월 펑파이의 농민 부대와 조선혁명가들은 하이리펑에서 장제스의 군대와 격돌한다. 위대한 민중의 전쟁은 밤 1시에서 아침 9시까지 계속되었다. 적은 기관총을 지닌 훈련된 병사 3,000명이었고 우리 편은 7만 명의 유격대원이었다. 우리는 적을 익사시키기에 충분할 만큼의 피를 흘렸지만 우리가 흘린 피로 적을 수장시킬 수는 없었다. 우리는 최소한 1,000명의 전사자를 내었고 백군의 사상자는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1928년 3월) 중국 최초의 소비에트인 하이리펑 소비에트는 국민당군의 공격을 받아 붕괴되고 만다. 김산을 비롯한 혁명가들은 국민당군에게 쫓겨 산으로 도망친다. 그러나 이미 적은 하이리펑 지구 전역에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산속에서 아무런 바람막이 없이 잠을 잡고 물속을 행군한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병에 걸려 있었다. 다가오는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김사는 나지막이 아리랑을 불렀다고 아리랑은 전하고 있다. 나는 그 체험의 광대함에 놀라버렸다. 그의 이야기는 조선, 일본, 만주에 걸쳐서 전개될 뿐 아니라 중국 혁명의 박진감 넘치는 과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오로지 유랑하는 조선인 혁명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오로지 국외자였기 때문에 세 나라의 이 모든 운동과 민중에 대해 이렇게 확실한 견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28명의 내노라 하는 중국혁명의 최고 지도자들, 중국혁명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장전까지 해요. 그 지도자들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무엇을 네메일지가 읽어낸 거고, 그거를 김산이라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중국혁명에 뛰어들었다는, 그래서 김산도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중국혁명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면 느끼지 못했었을 그 부분을 받아내고, 아, 이게 얘기가 되겠다. 이게 중국혁명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구나. 중국혁명이라는 게 그야말로 중국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요 경계에 놓여있는 이 젊은이의 그 인생 속에서의 그 어떤 고통과 희망과 분노와 좌절과 또 재기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니멜지를 사로잡았었던 거예요. 조국을 잃어버린 식민지 청년에겐 죽음조차 사치였던 것일까. 하이리퐁 전쟁에서 살아남은 김사는 온갖 역경을 딛고 홍콩으로 탈출했다. 상하이를 거쳐 1929년 봄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옵니다. 베이징 천안문 인근에 위치한 징산동가.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김산이 살았던 곳이다. 이곳에서 김산은 그의 나이 25세 베이징시 당위원회 조직부장으로 일한다. 그는 당의 지령으로 만주 등지에 파견돼 중국 공산당의 지하 활동에 힘을 쏟는다. 조선인으로서, 그것도 아직 많지 않은 나이의 청년이 베이징시 당위원회의 조직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김사는 국민당 경찰의 감시 속에서 지하 활동을 하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가 남긴 저작과 번역물들은 지식인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준다. 취재진은 베이징에서 김산을 기억하는 유일한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얼마 전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김기창의 딸 김신정 씨. 반갑습니다. 예. 이제 아버지 당시 안창호를 비롯해 국경이 체류 중이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계 민족주의자인 김기창의 집을 찾아왔다. 김산도 이 시기 자주 김기창의 집에 들르곤 했다. 김신정 씨는 어린 시절 보았던 김산의 모습을 비교적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14년에 이루어졌다고요? 입주했지. 花厅亭子金山在那儿照相，来跟我哥哥说话，是我的印象啊，是第末一次。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몇 되지 않는 김산의 사진 중 한 장은 바로 북경 시절 김기창의 집에서 찍은 사진이다. 我不会唱。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는 천반탕 끝까지 장질로 우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리랑.
근데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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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我上下都不会唱了，因为好多词儿，这个이 노래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음악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선 한국 노래 장기락 선생님 노래를 이렇게 잘 활발하세요. 1929년 11월 20일 천안문 인근의 한 골목길. 자신을 옥죄어오는 감시 속에서 활동하던 김사는 광저우 봉기 기념일 추도회를 준비하던 중 국민당 경찰과 맞닥뜨린다.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국민당 경찰에게 체포되고 만다. 평소 김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의 최용수 교수는 당시 체포된 김산이 직접 쓴 자필 진술서를 발굴해냈다. 19년 12월 15일 유청화 자술서에는 유청하로는 김산의 가명이 쓰여져 있었고 이름 밑에는 김산 자신의 본명인 장지락의 장이라고 사인한 글자가 또렷이 남아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장제스에 의한 공산주의 탄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로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김사는 자신이 중국의 공산혁명이 아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조선혁명운동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즉 민족주의적 독립운동과 사회주의적 해방운동이다. 1928년 이후 이 두 가지 경향이 서로 합작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혁명의 커다란 손실이다. 나의 의견은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이 연합하여 일본 제국을 타도하는 것이다. 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회주의를 동조한다. 나는 공산당에 동조하지만 공산당 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조선의 민족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김산이 공산당에 가입한 증거를 찾지 못한 국민당 경찰은 그를 식민지 백성이란 이유로 적국인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일본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찍은 김산의 사진이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압록강을 건넌 지 10년 만에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다시 고국의 땅을 밟는다. 김산은 일본 경찰로부터 앞으로 3년간 중국에 체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는다. 당시 일본 측 문서에선 김산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조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기록한 조사표. 중국 공산당의 집행위원으로 지하활동을 하고 있던 김산은 여운형 등의 조선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있다. 조국으로 압송된 김산은 지독한 물고문을 몇 차례 받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사회주의에는 동조하지만 독립운동이나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한다. 나는 병들고 약해졌다. 감옥 식사는 형편없었으며 간방은 벌레투성이었다. 기침이 나고 매일같이 혈담이 나왔다. 그 당시는 모르고 있었지만 폐가 망가졌기 때문에 폐결핵도 걸렸다. 그 이후로 줄곧 결핵이 낫지 않아서 타고난 내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한때 그렇게 건강하던 나는 이제는 걸어다니는 폐인이 되었다. 나이 겨우 26세. 김산은 자백을 거부했고 마침내 일본 경찰로부터 석방된다. 내가 그 당시 문헌을 보니까 김산이 아직 투쟁 책략이 대단합니다. 자수했지만 처음 들어갈 때 잡힌 국민당 경찰에게 잡혔거든.
수는 말하는 나는 조선의 기사다. 중국 국적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아닌데 중국의 경찰이 처리 못합니다.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일본 영사관에 들지. 일본 영사관에 가서 나는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기자다. 그러니까 일본 그 법에 의해서는 막스주의理論적으로 연구하는 허락합니다. 그 당시에 다만 총 들고 싸우지는 않으면 일본을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두 가지 그 법에 중국법과 이제 일본법에 어긋난 좀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를 죄를 이제 들쓰지 않게 됐죠. 그러나 중국 체류를 금지한다는 지시를 어긴 김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체포된다. 중국 국민당 경찰은 전향을 요구하며 혹독한 고문을 가한다. 이번에도 김사는 자백을 거부하며 버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김사는 감옥 안에서 중국 공산당 동지들의 전향과 배신을 목격한다. 그래서 언제 자신의 이름이 거론돼 죽음을 맞게 될지 모르게 된다. 나는 이곳에서 또다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고 쓰고 내 이름을 서명했다. 끝까지 자백을 거부한 덕분에 김산의 사건은 기각된다. 북경으로 돌아온 김산.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당으로부터의 제명이라는 뜻밖의 처분이었다. 그렇게 체포됐다가 빨리 석방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일본 스파이란 혐의를 받게 된 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심이 한이라는 조선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리랑의 한이라고만 쓰여진 인물은 조선 공산당 중앙위원을 지낸 한위권으로 추정된다. 김사는 절망과 분노에 떨며 한위권을 찾아간다. 나는 아주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다. 나는 느리지만 확고한 태도로 비수를 꺼내서 둘 사이에 있는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5분 안에 둘 중 하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불쌍해서 칼을 식탁 위에 남겨둔 채 서서히 방을 나왔다. 내 분노는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독한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자신의 젊음을 투신한 중국 공산당 동지들의 배신과 같은 동포로부터 모략을 당한 김사는 더 이상 살아갈 의지를 잃는다. 자살을 결심한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점차 기력을 잃어가는 동안 단지 아름답고 맑은 조국의 산하만이 눈앞에 떠올랐다. 아리랑 아리랑 아랑하리요. 광저우 봉기와 하이리퐁 소비에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혁명의 현장에서 김사는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조국은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사는 조국 해방을 위한 활동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전생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도 실패의 역사였다.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는 데는 이 하나의 작은 승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죽음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선 김사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또 하나의 고개를 끝내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실패와 죽음은 김산이 얘기하는 고개인데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실패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 있는 실패와 죽음이 아니고서는 12고개를 넘지 못해서 마지막 13고개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진술에도 말하지만은 조선이, 우리 조국이 몇 개의 고개를 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 열쇠 고개를 넘지 못했다. 그 열쇠 고개를 위해서 작은 가치 있는 실패와 죽음의 고개는 나라도 넘을 수 있다. 내가 거기에 그 하는 고개가 되겠다.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바오딩 제2사범학교. 절망을 딛고 일어선 김사는 다시 대중운동에 뛰어들었다. 이곳에서 학생과 청년들을 가르치며 대중을 조직하는 활동을 펼친다. 스주아장 당사 자료집에는 이 시기 김산에 대한 평가가 기록돼 있다. 당시 김산은 당적도 없었지만 그 어떤 지하 활동가들도 이뤄내기 힘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그의 주요한 공로는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우리 북방당이 왕명의 좌경 노선 지도 아래 중대한 파괴와 손실을 입은 뒤 그가 석가장에 와서 당 조직을 회복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초를 닦은 데 있다. 까오양 봉기 기념관. 국민당 경찰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 까오양에 온 김사는 이곳에서도 학생과 청년들을 조직한다. 그러던 중 당으로부터 무장 봉기를 일으키란 명령을 받는다. 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당원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봉기는 강행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한다. 이 일로 인해 김사는 관료주의에 물든 중국 공산당에 회의를 품는다. 나는 봉기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실패하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앞으로는 대중운동이나 당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무 성과도 없었다. 내가 이룩해 놓은 것이 깡그리 무너져버린 일과 내가 손수 훈련시켰던 청년 농민들의 죽음으로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 무렵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100만 대군을 동원해 공산당의 소비에트 지구를 봉쇄한다. 이에 공산당의 10만 주력 부대는 생존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18개의 산맥을 넘고 24개의 강을 건넌 15,000km의 행군. 무려 1년 후인 1935년 9월 20일 그들은 섬서성 북부 예난에 도착한다. 그리고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다.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항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한다.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 조선혁명의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상해로 모여든다. 당시 중국 내의 독립운동 진영은 좌우익 등 각자의 노선에 따라 분열돼 있었다. 김성숙, 박건웅과 김사는 중국 내에 흩어져 있는 조선인 조직을 하나로 묶어 민족 전선을 형성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그리고 중국만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아니라 직접 조선의 혁명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조선혁명도 보게 되면 이제 중국 혁명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중국 사람들 어떻게 하면 조선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중국 사람들 또 다시 제2차 국공합작을 시도하니까 우리도 이제 합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합작할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 좌익 단체가 가능성이 크거든요. 먼저 좌익만으로 합작을 한다면 다시 나아가서 우익하고 민족주의 우익하고 합작을 실현한 다음 또 나아가서 중국 측하고의 그 합작을 시도한 거죠. 1936년 8월 김사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조선민족해방동맹의 독자성을 승인받기 위해 중화소비에트 지구에 파견될 대표로 선출된다. 그는 중국인으로 가장하고 단신으로 위험한 여행길에 오른다. 아직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국민당 군대의 소비에트에 대한 봉쇄가 적극적이어서 전선을 뚫고 숨어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사는 결국 서북 봉쇄선을 넘는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어떤 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떤 그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주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김산이나 중국 그 동료들 조선민족해방동맹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 상대로 활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인 젊은 청년들을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조선인 청년들을 상대로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예난의 중심부에 위치한 항일군정대학 유적지. 중국 공산당의 정치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이곳에서 김사는 일본 경제와 물리학을 가르친다. 당시 김사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승인은 물론 당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김사는 예난에 와 있던 니무일즈와 만난다. 그리고 니무일즈는 조선인들이 승산 없는 투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록을 시작한다. 나는 이따금씩 예난에 있는 그 옹색한 방 안에서 꾸밈 없고 조용하게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해주던 김산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의 지식인 중에서 철학적 객관성을 가지고 자기의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생각해본다. 1937년 말에 내게 신상 이야기를 들려준 후 김사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원고의 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 김산이 화북의 위험한 유격전선을 뚫고 만주러 갔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1937년 이후 김산의 행적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던 1946년 김산의 일대기가 잡지 신천지에 아리랑 조선인 반항자의 일대기란 번역문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그러나 좌우익의 갈등으로 2년여가량 연재되다 중단되고 만다. 그렇게 김산은 또다시 잊혀진다. 그 후 아리랑이 다시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은 리영희를 통해서였다.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일본의 한 서점에서 아리랑의 일본어판을 발견한다. 심지어 자기가 이제부터 목숨을 버리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아무런 보장이 없는, 오히려 실패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1930년대의 중국혁명이라는 건 성공이보다는 너무나 그 난관이 많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더 많이 보였던 그 험악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참혹하기까지 하는 그런 환경과 미래상을 앞에 놓고 굴하지 않는 그 혁명가의 순수한 의지와 그 어떤 자기 희생 정신 같은 이런 거에 아주 그런 인간으로서의 한 인간의 삶의 극치를 이룬 것이 아니었나, 그런 감동이 들었었어요. 일본어판 아리랑은 소문의 소문을 타고 지식인들의 손으로 퍼져나갔고 독재 정권 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젊은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출판이 금지됐던 아리랑은 금서의 형태로 남아 1984년 초판이 발행된다. 아리랑은 이념의 갈등을 넘어 20만 부가 넘게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됐고 그 후 아리랑의 뒷이야기들이 연이어 출간된다. 그러나 그 후로도 김산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산의 죽음이 일본의 한 일간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 만주로 간 것으로만 추정되던 김산이 예난에서 일본의 스파이란 이유로 처형됐다는 것이다.
김산이 이 만주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항일 무장투쟁을 하러 만주를 가고 싶어 했는데, 만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진짜 궁금했었어요. 근데 궁금했는데 김산이 결국 만주로 가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일제 스파이로 몰려서 재형당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충격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김산을 영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웅다운 영웅적인 최후를 기대했는데, 이거는 그 적의 손에 싸우다가 적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동지들 사이의 모함으로 인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다 하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우리는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중국 공산혁명에 뛰어든 김산이 일본 스파이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제1조선인 이회성 씨는 오랫동안 김산과 니무일지에 심취해 왔다. 그에게 김산은 일본인들의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가 조선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한 인물이었다. 이회성 씨는 니무일지를 인터뷰한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그는 총 4번 니무일지를 만났다. 이건 다 우리 세대는 아니면 우리 우세대라든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정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일본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거부활이랑 이런 책을 보면요, 불이 붙는다고요. 불이 확 타오르는 것 같은. 니무일지와의 첫 인터뷰 내용이 기록된 잡지 민도. 니무일지는 이회성 씨와의 만남에서 김산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다. 김산은 예난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겁니다. 중국 측은 중국 공산당의 일원이 되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도록 그에게 요구한 겁니다. 조선인들은 독립하고 분리하고 싶어 했지만요, 물속의 소금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광동에서 조선인들은 물에 녹은 소금처럼 되었죠. 1937년 당시 마오쩌둥은 철저한 항일 지구론을 세우고 있었다. 위험 인물은 서로 스파이가 아니라도 무조건 처형되는 시절이었다. 그 시기 러시아에서 귀국한 강성은 반혁명 분자를 색출하는 인물을 만난다. 이미 일본 스파이의 혐의를 받은 바 있고 조선혁명의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김산은 매우 의심스러운 존재였다. 결국 김산은 강성에 의해 처형되고 만다. (1983년) 김산은 처형된 지 46년 만에 니무일지와 아들 고영광 씨의 부단한 노력으로 복권된다. 장민은 2차례 체포되었으나 당의 조직 문제를 누설하지 않았으며 당의 조직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1931년부터 6년 동안 국민당 베이징시 공안국과 주 베이징 일본 경찰서가 여러 차례 그를 검거하려고 했는데 이는 바로 그가 일본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다. 장밍 동지의 처형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므로 마땅히 복권되어야 한다. 아리랑에 넣으려면 절대 그거 없습니다. 자기가 발전한 당원은 없습니다. 자기가 연락하던 지도 간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당시 지하당 활동하는 사람이 붙잡히지 않고 계속 혁명을 했죠.
예, 석가자의 사실은 절대 석가자에 갔던 사실은 하지만 거기서 당원 발전시켰던 이야기가 안 나거든요. 그 북경에서 당원 발전시킨 거 그것도 안 납니다. 예, 그 억울하게 당 조직에 이심받고 당적을 회복 못하면서도 또 당원을 또 발전시켰어. 참 이게 이제 이상한 일이지. 자기도 당원 자격을 회복 못하면서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얼마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복권하는 그 결론에다 당의 사업에 충성했다, 비밀을 지켜줬다 그랬습니다. 니무일지는 죽기 전 김산의 아들 고영광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그녀는 수많은 중국 공산혁명가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 조선의 한 혁명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조국 민중의 투쟁을 직접 나서서 돕지 못한 걸 한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련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김산이 올해가 탄신 100년 되는 해 아닙니까? 지금 김산을 돌이켜본다는 건 한 명의 잃어버린 영웅을 찾는 작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었던 무수한 김산들. 김산 자신이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었고 니무일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국 혁명의 경랑 속에서 물속의 소금처럼 사라져갔던 그 이름 없는 조선 청년들의 이야기. 저는 이것이 김산을 오늘날 조명하는 게 어떤 한 개인을 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산이라는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김산과 같은 길을 걸어갔었던,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김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산은 중국 혁명의 과정에서도 늘 조국의 독립을 생각했다. 그는 국제주의자를 추구했으나 한순간도 민족을 떠날 수 없었다. 중국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지만 분단과 이념의 갈등 속에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혁명가 김산. 그를 되살리는 일은 20, 30년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잘려나간 한 페이지를 되살리는 일이다.